예,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야 없이 권력 투쟁과 기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당청은 매일 새로운 국면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우선 메르스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간 경제풍월의 배병휴 대표 그리고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경륜 있는 두 분을 모셨는데 메르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35명이 감염됐고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한 명이 지금 추가 사망자가 나왔는데 세 명이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분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야 확진 판정을 받아야 이제 추가로 사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은 걱정이 큰데 정부가 어제서야 컨트롤 타워 구축을 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진을 줬죠. 예. 제 사무실이 충무로에 있는데 예,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처음 죽으려고 그래요. 금방이네. 세월호 사건 꼭 재판과 같아. 그리고 거기가 바로 한국의 집 중국의 관광객들이 버스가 양쪽에 꽉 찼는데 그게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저도 예. 개인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건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틀림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거 아마 깊은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복지부 차원에서도. 예.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수를 했다고 이러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따질 시간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아야죠.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민생을 찾아보세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부 초기 대응이 너무 허술했다는 것은 다 아는 거고 그 이후에 대처도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런 뒷북대처 또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나마 늦게나마 어쨌든 청와대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 긴급 대책회의도 회의도 있었고 또 컨트롤 타워도 이제 좀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어쨌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는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 보건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정보 전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 또 어떻게 예방 수칙 이런 것들을 정부가 즉각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SNS다 이런 데서 괴담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도 미국도 그렇고 외국 사례도 보면은 이렇게 확산이 될 때는 이미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특정 병원이 공개가 될 경우 그 병원 자체의 경영상 어떤 침해가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줘서 국민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해야 하는데 그걸 쉬쉬쉬 하고 있는데 다 아는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보 정확한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그것을 컨트롤 타워가 이제 생겼으니까 제대로 전달해주고 언론 같은 데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뭐 좀 해달라. 또 이래는 것은 막아달라든가 또 어디가 걸린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스에 걸릴 수도 어떻게 하나 말이야. 저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오다가 방송국 들어오면서 벗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님 이번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말씀 진짜 어려운데 난 그 복지부 장관 인터뷰한 거하고 의사협회 회장 전문가들 인터뷰한 걸 쭉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건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100% 이제 다 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또 부작용 같은 게 우려된다는 점은 있어요. 그런 점은 각오하더라도 이제 고 교수가 말씀한 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큰 정보 줄거리는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대표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 총리가 부재 중이잖아요. 2003년에 사스가 저희들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 그때도 이렇게 많이 놀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고건 전 총리는 정말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다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때 모습 비교하면 많은 분들 왜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고건 전 총리께서는 서울시장도 하고 총리도 두 차례 하셨습니다만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던 분이에요. 난 정책 장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건 총리 하에서 진짜 이 체계가 잡혀 있는 시점인데 지금은 말씀해 주시다시피 국무총리가 아직도
청문회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총리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경제부총리 입장은 경제 때문에 속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챙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뭐 경제기자 안보로 볼 때는 말씀이죠. 지금 국회가 지금 경제 한마디도 안 해. 이번에 국회법 통과하면서도 말이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보면 손도 안 댔어요. 그게 전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하고도 관련돼요. 의료법도 관련되고 우리 국내 의료 해외 지원법과 그건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나는 지금 수출도 줄어들고 경제가 죽을 지경인데 이게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면은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무총리도 없고 이런 정부 시스템이 이거 완전히 구축이 안 되는 게 상황하고도 어느 정도 유관이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도 지금도 사회부총리라는 게 두었습니다. 그 왜 두었어요? 사회 전체를 총괄하자. 사회 관련 부처들을 총괄하자 그랬는데 지금 황우여 부총리가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정부부터가 이렇게 아까 고건총리 얘기 나왔지만 그 당시 사스 2003년에 3월에 발병했을 때 고건총리는 그 다음날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 대책회의를 만들고 거기에서 군까지 동원해갖고 아주 철저하게 예방을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죠. 끝나고 나서 나는 전쟁 치르듯이 이 사스 예방에 나섰다. 근데 질병관리본부는 사스가 확진되는 날 무슨 운동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으로 말하면 전쟁이 터진 날 운동회 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총리가 없어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총리가 없더라도 지금 뭐 부총리도 있고 또 청와대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죠. 그런데 청와대가 타스크포스 만든 게 어제 아닙니까? 그저께 1일날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이 얘기하니까 그때서 만들고 국가안전처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국가안전처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무슨 의사가 보이지게 없어서 그렇다. 뭐 기구가 질병관리본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한 국으로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본부장도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차관으로 장관으로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그러니까 세월호 전과 후를 확실하게 달리 만들겠다는 대통령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다 할지 모르지만 무능무대책 진짜 무책임한 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대통령이 벌써 책임론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지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굉장히 뭐 사퇴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두고 자 먼저 수습을 해야 되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된다. 벌써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 시점에서 복지부 장관 해임론은 그저는 단계가 아니고 이게 확산을 방지하고 큰 매듭을 짓고 나서 그 해야 되지. 지금 장수가 전투하기 위해서 말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그거 내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당이 홍세도 지금 여야가 왜 이걸 최우선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임 결의안 그 공세는 요 끝나고 나서 아마 다시 제기되겠지. 이 시점은 아마 정치권에서도 덮어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좀 상황이 난리인데 이 국회 내에서는 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양이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국회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원내 집권당 원내 대표가 진실 공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양새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정은 보면 이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느니 아니니 상관없이 청와대가 이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제기는 유승민 씨도 알고 있고 새누리당 대체로 다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병기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화 직접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청와대가 뭐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이렇게 논평하는 거는 그것도 또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승민 대표는 과거에 청와대 뭐라고 하면 청와대 을라들 그랬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가지고 그렇게 또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빨리 끝내야 돼 이거는. 진실 공방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유승민 원내대표를 엄호를 했죠. 엄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옳은 얘기죠. 지금 청와대와 당이 서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가지고 서로 기싸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마치 뭐 주도권 싸움, 권력 투쟁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예. 국민들 앞에 너무 정말 한심한 일이고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 한 분 유승민 원내대표도 무슨 박사시고 저 지금 비서실장도 다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한국말을 서로 못 알아듣습니까? 또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경중이 있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또 선후가 있잖아요. 지금 선후는 메르스가 제일 중요한 거고 싸움 하다가도 멈추고 메르스에 집중해야 하고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의 첫 단추다. 이걸 해서 당한테 여러 차례 이건 책임을 지고 통과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말하자면 저 시행령 문제로 국회법 시행령 문제로 통과가 안 됐다. 다 아무것도. 이 상황을 또 후유증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그만 것은 그건 뭐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당내에서도 예.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그런 판단을 한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있으니까 예. 이 공무원 연금은 현금이니까 이건 먼저 챙기고 예. 이것은 어음이니까 나중에 부도내도 되는 거예요. 예. 사실상 예. 정치라는 게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꼭 당이 따라야 합니까? 당은 당대로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의 자율성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맨날 언론이 얘기하는 거수기고 나팔수고 여의도 출장소죠. 대표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고 교수 말씀이 그것도 예. 뭐 원칙적으로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예. 이 본질이 조금 다른 겁니다. 왜? 청와대가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충분히 통보를 했는데 야당의 연계 입법 거기에다가 원내대표 협상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걸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연금 계획에다가 왜 국회법 개정을 갖다 연결시킵니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연결시켰습니다만 국회법 개정 그 자체는 말씀이죠. 네. 어쨌든 행정부가 가진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직접 개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는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정면 입어야 되는데 심지어 예. 이병기 비서실장이 비록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있는 국회법 개정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걸 굳이 해놓고는 나중에 청와대 알라들이고 뭐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청와대하고 당강 이 갈등만 더 표면화시키는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씀이죠. 예. 저번 지금까지 박근혜 대표가 역심을 주고 있는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경제 활성화 대책은 집어쳐야 된다. 창조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없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대원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에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면서 예. 이걸 갖다 상권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갖다 연결시켰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럼 이걸 이렇게 끝까지 가면 끝이 안 돼. 이 쿨다운 시켜가지고 예. 이거 보내고 나면 박지원 대통령이 미국 다녀왔을 때까지 시점이 있습니다. 이거 결론을 낼 때까지. 그래서 예. 그 잠복을 시켜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자, 있습니다. 고 교수님. 방금 이제 박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관계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초선 의원일 때 대표 비서실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느낌 받거든요. 이 소원해진 관계 어떻게 보세요? 2005년대는 뭐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도 오고 2007년 당내 경선 이명박 후보고 당내 경선할 때는 메시지 단장도 맡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지금 원내가 대표가 되면서 청와대에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원내 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만을 지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당내 여러 계파들의 생각도 해야 하고 물론 청와대와 조율도 잘해야죠. 그러나 또 야당과 관계를 또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선진화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 지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과거 같으면 다수당이 그 숫자로
다수결의 원칙에서 처리를 하지만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그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대표를 하셨고 황호여 지금 부총리 그때 그분이 원내대표 때 그분들이 앞장서서 만든 겁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라는 그 당시 반대를 했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 선진화법 만들면은 아주 나중에 아주 두고두고 해야 할 거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관계 또 당청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반드시 청와대 과거 군사정권 시대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렇게 익숙해갖고 청와대가 한 말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인식을 해야 하고 인정을 해야 하고 당청 관계는 그래도 뭐라고 해도 청와대가 갑입니다. 당은 의리예요. 힘에 있어서도 의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알겠습니다. 당청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당과 청와대가 싸워가지고 누구한테 덕이 되겠습니까? 당한테 도움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국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정말 청와대 비서실장 뭐 대표 원내대표 다 만나가지고 조용히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대통령 뜻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그 서로 지금 국민 상대해갖고 여론전폐고 공중포 쏘아갖고 이게 나라가 국민들이 웃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런 정부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이 다 그렇습니다만. 자, 시선을 좀 야권으로 좀 돌려볼게요. 안철수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사실상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대학생들 앞에서 밝혔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 초년병답다, 초선 의원답다. 아니다. 출마 의지를 밝힌 게 잘한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 굉장히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그 라디오 방송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는데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 돌직구로 묻겠습니다. 2017년 대선 출마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 다해서 하나씩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씩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명하게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럼요. 자, 그 거듭된 진행자의 질문에 겨우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약간의 시차는 있었는데 이제 간만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 별명이 간철수 이런 별명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 뭐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워크숍에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 안 한 건 모양이 안 좋아 보이대.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참석 안 했대. 그분들 어쨌든 참석해 주시고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라디오에서 내가 뭐 대선 일정이 돼서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거는 본인의 영역이니까 그건 비판의 여지는 없고, 그 대신에 자기가 뭐 기반 있고 국민 지지가 있어야지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자기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새정치라는 브랜드는 안철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좋든 싫든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에 같은 식구로 있으면서 전직 대표 자격이 이제 혁신해가지고 재활을 하겠다 하는데 그 혁신위원회 세미나에 참석 안 한 거는 본인의 어떤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이 라디오 공개 방송 일정 때문에 그랬대요. 아니 그래도 하여튼 난 모양이 안 좋아. 그분은 전직 당대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그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모양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혁신위원회 내용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평가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고 교수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대선 출마하고 안 하고 할 그런 상황이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다. 뭐 물론 인터뷰에서 자꾸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했는데 뭐 어쨌든 안철수 의원 하면은 그동안 알쏭달쏭 애매모 메시지가 없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데 이번에 그럼요 하고 확실히 답변을 하나 했대요. 어쨌든 뭐 전혀
지금 상황이나 여러 이 주변 이런 여건들을 볼 때 대선 어쩌고 저쩌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노련한 정치 경험이 많은 분 같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메르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메르스를 좀 빨리 잡아야 하고 정부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 양반이 상당히 그 이야기는 다른 장소에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워크숍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개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결국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문재인 대표가 우리 계급장 떼놓고 다 터놓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이게 무슨 놈 공개 토론회 준비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분간만 제한했다면서요. 물론 시간이 제약이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기업장을 털어놓고 있는 걸 다 털어내서 이렇게 통합하자 하는 그런 세미나 취지에 비춰서는 수준 미달이 아니겠느냐. 물론 내부적인 여건에 제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나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정치의 노선에서 현실을 많이 좀 수용해야 된다는 여지로 발표한 거 그거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표님,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요. 박지원 의원이 미친 X들 그랬어요. 뭐 하는 짓이야 했는데 정말 좀 점잖은 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제 자체도 내년 총선 대책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은 거라고는 정말 그런 세미나를 했으면 로드맵이 나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쳐야겠다든가 이런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겠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뼈를 깎는 무슨 화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얘기 하나만한 소리 나왔고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악수한 거 그게 이번 워크숍의 아주 그 성과물입니다. 그건 본질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우연히 한 얘기고 사실은 그 책임론 문제라든가 친노 배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공천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 있는 얘기가 나와야지 배 솎아내고 둘이 사진 찍는 거 해가지고 이거 잘 됐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고 대표 말씀 정치권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청와대 여야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한 집단들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병희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고용신 한양대 특임 교수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